자세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린아이들 특유의 맑고 까만 눈동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세상에 때묻지 않은 그 눈을 바라보고 있자면 제 마음도 덩달아 맑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왜 어른이 되면 때가 묻고 더러워지는 걸까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유난히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까맣게 오염되다 못해 쓰레기처럼 악취까지 나는 제 동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동서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그럼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학창 시절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동네 애기들만 보면 안아주고 싶고 귀여워해주고 싶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 유아교육과로 진학해 어린이집 교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린이집에서 일하게 되자 그 해맑은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지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때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도 시끄럽다기보단 귀엽게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항상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특별히 유난스러운 부모가 몇 있었거든요. 하루는 등원한 아이의 얼굴에 아주 작은 상처가 하나 있길래 아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소윤이 어머님, 소윤이 볼에 작은 상처가 하나 있어서요. 집에서 놀다가 긁힌 건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뭐라고요? 아니 집에선 아무 상처가 없었는데 갑자기 등원해서 상처가 왜 생겨요? 선생님이 손톱으로 핥기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리가요. 아마 너무 작은 상처라서 어머니께서 발견을 못 하셨던 건가 봐요. 어머님들 중에 바쁘셔서 간혹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나. 지금 내가 우리 소윤이한테 관심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요, 선생님. 어린이집에서 긁어놓고 왜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서 사람을 모함하세요? 남의 얼굴을 긁어놨으면 무릎을 꿇고 싹싹 빌 생각부터 해야지. 어디서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거냐고요? 저 이거 가만 못 있어요. 이따가 소윤 아빠랑 같이 찾아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집에서 생긴 상처를 어린이집에서 생긴 상처라고 우기는 건 다반사였고 자기 애만 특별히 옆에 붙어서 챙겨달라는 유난스러운 부모도 여럿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아 퇴근을 못하고 붙어 있었던 적도 많았고요. 생각해보면 힘들어서 울었던 날도 꽤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었던 건 다 아이들의 예쁜 미소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그 모습을 볼 때면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일한 지 몇 년이 지나자 그런 일들도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제 마음에도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배의 소개로 이삿짐 센터 직원으로 일하는 남편을 만나 20대 후반에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제가 살면서 본 그 누구보다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었죠. 연애 때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줍는 걸 보고 놀랐던 적이 있네요. 게다가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언덕 위까지요? 아유, 무거우실 텐데 이리 주세요. 제가 저기까지 끌어드릴게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대신 끌어주는 건 기본이고 길바닥에서 나무를 팔고 있는 할머니들도 그냥 지나치질 못했어요. 물론 결혼 후에 저희 부모님한테도 무척 잘했죠.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을 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매일 어린이집에서 남의 집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 아이가 그것도 저 천사 같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너무 행복했어요. 여보, 나 너무 행복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기 태명을 행복이라고 짓는 거 어떨까? 당신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고 우리 아기가 나한테 찾아와줘서 행복하고 또 나중에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는 의미로 말이야. 남편도 행복이라는 태명이 마음에 드는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행복이가 태어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는지 행복 대신에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응급실에 간 저는 출산 예정일을 한참 앞두고 행복이를 출산하고 말았어요. 29주 만에 세상에 나온 제 아이는 너무나도 작더라고요. 미숙아라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안쓰러웠는데 하필이면 장에 구멍이 나는 바람에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작은 몸에 칼을 대다니 정말 제 배라도 대신 가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제발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그건 바로 제 아이 행복이가 수술 도중 사망했다는 것이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행복이가 죽었다고요? 제 딸 행복이가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제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 뱃속에서 발로 톡톡 건드리고 심장이 뛰는 소리까지 다 들었는데 갑자기 죽었다뇨.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행복이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울며 불며 의사 선생님께 매달려 봤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아기를 되돌릴 방법은 없었어요.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 없는 제 남편도 제 어깨를 안고 한참이나 흐느끼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잃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례를 치르고 화장까지 하고 나니 세상이 참 밉더라고요. 삶의 의욕을 잃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매일 울기만 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어린이집에 취업을 했는데 한동안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전엔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좋았는데 이젠 우리 행복이가 떠올라서 너무 괴로웠으니까요. 어린이집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많았답니다. 그래도 제게는 착한 남편이 있으니 우리 둘이서라도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매일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비록 제가 자식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착하다 못해 거의 바보 같을 정도였거든요. 어린이집 월급도 적고 남편도 벌이가 그리 좋진 않아 형편이 넉넉지 못했는데 남편은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퍼주더라고요. 어느 날은 친구와 만나고 온다고 하더니 15만 원도 넘는 카드 결제 문자가 날라오지 뭡니까? 너무 황당해서 집에 돌아온 남편한테 따졌더니 이러더군요. 여보, 미안해. 친구한테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애가 살도 쪽 빠지고 기운도 하나 없길래 내가 기운 내라고 좀 사 먹였어. 아니,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지 함께 이렇게 큰 금액을 쓰는 게 말이 돼? 우리 이번 달에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돈 없어서 치킨 한 마리도 못 시켜 먹고 있는 판국에 뭐? 소고기를 사줘?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남편은 자기도 민망한지 머리를 긁으며 멋쩍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밥값으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루는 남편의 차가 심하게 고장이 난 적이 있었어요. 원래도 오래된 중고차여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젠 그냥 폐차시키는 게 나을 정도로 완전히 차가 퍼져버렸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차를 바꾸자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당황하는 겁니다. 뭔가 미심쩍어서 캐묻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정말 미안해. 그 나랑 친한 고향 형님 있지? 태성 형님 말이야. 이번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내가 돈 좀 빌려줬어. 뭐? 얼마나 빌려줬는데? 2천만 원. 뭐라고? 2천만 원? 당신 진짜 미쳤구나. 2천만 원이 무슨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 큰 돈을 덥석 빌려줄 수가 있어. 미리 말 안 한 건 너무 미안해.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 태성 형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예전에 우리 아버지 아프셨을 때 병원비 없어서 쩔쩔 매는데 형님이 병원비도 대신 내주셨다고. 그때 너무 고마워서 언젠간 갚고 싶었는데
마침 이번에 사업이 어려워졌다길래. 정말 미안해 여보. 형님이 나중에 꼭 갚는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고등학생 때 있었던 그 일? 그때 병원비 200만 원이었다며. 아무리 고마워도 그렇지 어떻게 20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갚아? 당신 바보야? 그리고 그 형님이 그 돈 못 갚으면 어떡할 건데? 지금도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없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돈이 생길 줄 알고.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랑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내주다니요.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착해도 정도가 있지. 이 정도면 그냥 바보 아닌가요? 그런데 이미 빌려준 걸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제 속만 썩어 들어갔죠. 결국 남편은 차를 바꾸지도 못하고 한동안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몇 년이나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대기업을 다니는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는데 역시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피부과 의사랑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집안에 의사가 생겼다며 엄청 좋아하셨죠. 얼마 후 시동생이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오던 날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시동생 내외가 들어오는데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더라고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옷을 위아래로 차려입고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한 게 역시 사는 수준이 저희와는 완전히 딴판이더군요. 어머, 이게 다 뭐니?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아이고, 살다 살다 내가 이런 비싼 명품백도 받아보는구나. 몇백만 원씩 하는 명품백에 명품 시계까지 동서가 시부모님께 그 비싼 선물들을 턱하고 드리는 걸 보니 조금 주눅이 들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동서는 피부과 의사라서 그런지 저랑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피부결에 광이 나고 연예인같이 예뻤어요. 시동생이 여자를 참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만 한 가지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은 말을 좀 얄밉게 한다는 거였어요. 어머, 형님, 얼굴에 이게 다 뭐예요? 나이에 비해서 잡티가 너무 많으시다. 원래 피부 관리는 20대 때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모르셨어요? 관리를 안 해도 너무 안 하셨네. 다음에 저희 병원에 레이저 시술이라도 한번 받으러 오세요. 싸게 해드릴게요. 다짜고짜 피부 지적에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직업이 피부과 의사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좋게 좋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동서처럼 진작에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못했네. 지금이라도 동서네 병원에서 관리 잘 받으면 되지 뭐. 그런데 생활비 쓰기도 빠듯한 제가 피부 관리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그 말은 빈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제가 병원에 오지 않자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님, 피부 관리하러 안 오세요? 제가 할인해드리면 얼마 안 하는데 설마 겨우 몇만 원도 부담스러워서 안 오시는 건 아니죠? 하긴 어린이집 교사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하루 종일 치이고 월급은 쥐똥만큼 받고. 에이, 그런 일 왜 하세요? 도대체 왜 갑자기 전화해서 남의 속을 박박 긁어놓는 건지. 그래도 동서랑 자주 왕래가 있는 건 아니어서 기분 나쁜 건 잠깐이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족 간에 분란 일으켜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바로 저한테 소중한 아기가 또 한 번 찾아왔거든요. 첫째를 그렇게 잃고 나서 여러 번 시도해봐도 안 됐었는데 결혼 8년 만에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저랑 남편은 너무 기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생겼어요. 동서도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이가 생긴 것도 모자라 이젠 조카까지 생기다니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죠. 시부모님 역시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 경사가 생기는 거라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아이를 위해 잘 먹고 쉬며 지냈습니다. 이번엔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 임신 5개월 때부턴 아예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었죠. 그런데 아이 낳을 준비를 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남편이 또 사고를 치더군요. 여보, 미안해.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좀 빌려줬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 중 몇 달 전 아이를 낳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제 우리도 애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3천만 원을 그렇게 턱하니 빌려주면 어떡해? 그거 나중에 받을 수 있긴 있는 거야? 지난번에 그 형님한테 빌려준 2천만 원도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잖아. 미안해 여보. 그런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이번에 그 친구가 아기 낳은 건 알지? 그런데 그 아이가 희귀병이래. 그 조그만 게 힘든 수술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산소호흡기에 모에 온갖 줄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걔를 보니까 일찍 떠나버린 우리 행복이가 생각나더라고. 여보, 친구네 아인 수술을 몇 번 더 받으면 살 수 있대. 우리 행복인 떠나버렸지만 그 아이는 살릴 수 있잖아. 수술비가 없어서 그 불쌍한 어린애를 또 하늘로 떠나보낼 순 없잖아. 뭐라고? 희귀병? 그래서 수술비로 쓰라고 그 돈을 줘버렸단 말이야? 미안해. 당신한테 죄 짓는 일인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 솔직히 그 돈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친구네 사정이 지금 많이 안 좋거든. 그래도 내가 걔랑 어릴 적부터 제일 친한 친구인데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하잖아. 더군다나 다른 일도 아니고 아이가 아프다 하는데 여보, 미리 말 안 해서 정말 미안해. 아이고, 이 화상아. 친구네 사정이 딱한 건 알겠는데 우리 사정도 좀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도 내가 어린이집 그만두는 바람에 생활비에 쪼들리고 있는데 당신까지 이러면 어떡해. 진짜 내가 못 살아. 당신 착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이 정도면 병이야, 병. 너무 속상한 마음에 남편한테 모진 말을 마구 내뱉었지만 저도 마음이 안 좋긴 마찬가지였어요. 친한 친구가 아기를 가졌다고 좋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하필이면 희귀병이라니. 아니 그 어린애가 뭘 잘못했다고 태어나자마자 그런 고통에 시달리게 하나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저는 막달을 꽉 채워 예쁘고 건강한 딸을 출산하게 되었답니다. 혹시라도 또 잘못될까 봐 낳고 나서도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특별한 문제나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달 뒤 동서도 아이를 낳았어요. 한 명도 아닌 아들 쌍둥이를 말이죠. 아들 쌍둥이가 제일 키우기 힘들다던데 고생 꽤나 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산후조리원을 마치고 나온 동서한테서 어느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조만간 어린이집에 복지 가실 예정이죠? 그러지 말고 그냥 저희 쌍둥이 좀 봐주실래요? 마음 같아선 제가 보고 싶은데 우리 병원에 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워낙 실력도 좋고 고급 인력이라서요. 형님은 어린이집 교사라서 애도 잘 보시니까 3명 정도는 거뜬하시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애 봐주는 비용은 넉넉하게 드릴게요. 뭐라고? 아무리 내가 어린이집에서 오래 일했다지만 갓난아기 셋은 만만치 않은데. 에이, 그러지 말고 저희 쌍둥이 좀 봐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희 애들 한 명당 165만 원씩 해서 월급 330만 원씩 드릴게요. 연봉으로 따지면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어린이집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요? 에이, 기분이다. 저희 애들 3년 봐주시면 퇴직금도 2천만 원 쏠게요. 쌍둥이를 봐달라는 말에 처음엔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연봉 4천에 퇴직금 2천만 원까지 주겠다고 하니 혹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저희 애를 봐야 돼서 당분간은 복지도 못하는데 이왕 집에서 애 보는 거 2명 더 보고 직장인 월급 수준으로 받아가면 좋겠다 싶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하에 동선의 쌍둥이를 봐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동선회에 가서 쌍둥이를 데려오고 평일 내내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토요일 아침에 데려다 주는 걸로요.
그렇게 갓난아이 셋을 동시에 돌보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무진장 힘들더군요. 한 명이 울면 나머지 두 명이 따라 울고 배는 왜 또 동시에 고픈 건지 손이 두 개뿐이라 셋한테 동시에 우유를 줄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제일 힘들었던 건 애들을 재울 때였습니다. 아이고 서준아 그만 울고 코 자자. 이러다가 내 형도 깨겠어. 어머머 벌써 깨버렸다. 하준아 조금만 기다려. 동생 얼른 재우고 안아줄게. 한 명을 겨우 재워놓으면 나머지 한 명이 울어서 깨워버리고 깬 애를 다시 재우면 또 다른 애가 울어서 깨워버리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밤낮 없이 애들이 울어대는 통에 잠도 한숨 못 자고 낮에라도 애들 재우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면 좋으련만 그럴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나마 밤에는 남편이 저희 애라도 봐주니까 망정이었지. 안 그랬으면 전 이미 탈진해서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애 셋을 돌보는 것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점차 늘긴 늘더라고요. 나중엔 쌍둥이용 유모차에 애들 둘을 태우고 제 딸은 아기띠로 안은 채 재우기도 했어요. 유모차는 앞뒤로 흔들고 제 딸은 손으로 토닥이면서요. 인터넷에 보니 자동으로 토닥이는 인형도 있다길래 그것도 사서 엉덩이에 달아주고 진짜 별의 별짓을 다 했네요. 그렇게 한 달 동안의 힘든 육아가 끝나고 동서에게서 월급을 받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될 때까지 입금이 되지 않아 동서에게 전화를 해보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죄송해요. 요즘에 저희 병원이 좀 힘들어가지고 저도 아직 월급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뭐라고? 아니 동서 모아놓은 돈 없어? 서방님도 돈 잘 버시잖아. 이가 번 돈은 집 사는데 다 써버렸죠. 형님 진짜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제가 월급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 동서가 잔뜩 미안해하는 말투로 그렇게 말하니 돈 달라고 쪼을 수도 없더라고요. 의사는 월급 같은 건 안 밀리는 줄 알았는데 병원이 힘들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 달은 동서 사정 봐서 이해해 줄 테니까 다음 달에 2달치 월급을 달라고 했죠. 그러자 동서가 정말 죄송하다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달의 시간이 더 지났어요. 겨우 한 달 차이인데도 애들이 쑥쑥 큰 게 보여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엔 울음소리도 아기 고양이 마냥 가냘펐는데 이젠 어찌나 우렁찬지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제 딸과 조카들이 커가는 모습에 매일 뿌듯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되자 동서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이거 어떡하죠? 이번에도 월급을 또 못 드릴 것 같은데 월급을 받긴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 친정아빠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빌려드리는 바람에 사업하시는데 요즘 상황이 좀 안 좋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그럼 난 어떡하라고. 나도 생활비가 빠듯해서 지금 대출까지 받아서 쓰고 있는데 동서가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서방님은 지금 이 상황 아셔? 남편도 당연히 알죠. 남편 월급까지 저희 아빠한테 다 보내드렸는걸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딱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2달 연속으로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니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친정아빠한테 빌려드렸다고 하니 그 돈 당장 가져오라고 억지를 부릴 수도 없었어요. 저 같아도 저희 친정아빠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 도와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그래도 답답하긴 해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동서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 테니 이해해 주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해는 개뿔. 3달째 되는 날 동서는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더군요. 형님, 이번 달에 자동차 보험이 2개나 빠져나가는 바람에 어떡하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동서의 말이 사실인 줄 알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 일부러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핑계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날 공짜로 부려먹을 침산이야? 자동차 보험이고 뭐고 난 모르겠으니까 당장 3달치 월급 내놔.
쌍둥이 봐주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에이, 형님, 그렇다고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알았어요. 드리면 되잖아요. 아휴, 돈도 없는데 이해 좀 해주시지. 제가 지금 형님 계좌로 입금할 테니까 전화 끊고 확인해 보세요. 잠시 후 정말로 제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알람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을 확인한 저는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석 달치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글쎄 얼마를 입금한 줄 아세요? 한 달치 월급도 안 되는 꼴랑 20만 원을 입금했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저를 놀린다는 생각에 전화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동서, 지금 나 놀리는 거지? 20만 원이 뭐야? 석 달치 월급이 20만 원이야? 동서 나한테 한 달에 얼마 준다고 했어? 330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 형님, 죄송해요. 제가 사정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것밖에 못 드려요. 뭐라고? 지금 죄송하다면 다야? 지금 나랑 장난치자는 거지? 쌍둥이를 3달을 봐줬는데 꼴랑 20만 원? 동서 병원 힘들다며. 힘들다는 사람이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손님이 바글바글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친정 아버지 사업이 요즘 힘드시다며. 저번에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사돈 어른 이번에 새로 사업 확장하신다더라. 정말 힘드신 거 맞아?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추궁하자 동서는 갑자기 말투가 싹 바뀌어서는 저를 비꼬더라고요. 어머, 그 말을 정말 다 믿으셨어요? 아, 하여튼 무식한 것들은 잘도 속는다니까. 형님,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너무 돈만 밝히신다. 가족끼리 좀 공짜로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카잖아요, 조카. 어차피 형님도 애 봐야 하는데 보는 김에 같이 보면 좋잖아요. 어린이집 교사 출신이 애 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참나.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무식한 게 어쩌고 어째? 진짜 보자 하니까 네가 나 아주 호구로 봤구나. 그래, 너 아주 두고 보자. 내가 너한테서 그 돈 다 받아낼 테니까 두고 봐. 나중에 울면서 후회나 하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날은 정말 너무 분해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딸을 친정에 맡긴 채 쌍둥이를 안고 동서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역시나 병원이 어렵다는 동서의 말과는 달리 손님이 바글바글 하더군요. 환자분, 저희 병원은 처음이신가요? 아, 저 진료 보러 온 거 아니고요. 여기 의사 중에 이선아라고 있죠? 이선아가 제 동서인데요. 좀 만나고 싶어서요. 잠시 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나온 동서는 저에게 왜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도 다 듣게 큰 소리로 대답해 줬죠. 동서, 나 월급 받으러 왔어. 병원에 손님이 엄청 많네. 근데 이게 다 뭐야? 물강 주사, 배곡 주사, 비타민 주사. 주사 한 대 맞는데 되게 비싸네. 이야, 병원이 잘 안 된다더니 주사 한 대씩 놔주고 돈은 오질나게 버나 봐. 그럼 내 월급은 바로 줄 수 있겠다. 자, 여기 내 월급 명세서야. 똑똑한 동서가 월급 명세서 작성은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작성해 왔어. 자, 여기 보이지? 석 달치 월급 990만 원. 지급이 늦었으니까 이자까지 쳐서 1,000만 원으로 주면 더 좋고. 형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 제 직장이라고요. 얼른 나가세요, 얼른요. 왜 그래? 동서가 여기서 일하는 것처럼 나도 일한 돈 받으러 온 건데 그게 뭐 어때서? 아이, 그냥 좀 가시라니까요. 손님들이 다 듣잖아요. 제발요. 동서가 등을 떠밀자 저는 못 이기는 척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또 쌍둥이를 안고서 병원에 찾아갔죠. 아이고, 우리 쌍둥이들 너무 불쌍하다. 엄마가 애들을 큰엄마한테 맡겨놓고 돈도 안 주네. 자식 입에 들어가는 돈은 안 아깝다던데 너희 엄만 너희 키우는 돈도 아까운가 보다. 형님, 왜 또 오셨어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동서 안녕? 우리 자주 보네? 아니, 애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길래 찾아왔지. 그런데 월급은? 설마 아직도 병원이 어려운 거야? 그럼 이 손님들은 뭐야? 병원비 안 받고 공짜로 진료해 주는 건가? 아,
동서가 병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단체에서 일하는 건가 보구나. 우와, 이런 좋은 곳이 있었으면 나도 진작에 좀 다닐걸. 나도 공짜로 주사 맞으면 동서처럼 피부가 탱글탱글해질 수 있는 거야? 형님, 환자분들이 오해하시잖아요. 세상에 공짜 주사가 어딨어요. 형님, 제발 좀 가주세요. 네? 이러다가 저희 병원 안 좋게 소문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병원에 온 손님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동서의 얼굴은 시뻘개졌죠. 저는 그 다음 날에도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구야, 역시 돈 잘 버는 피부과라서 그런지 소파가 아주 푹신하고 좋네. 그냥 우리 쌍둥이들 앞으로 여기서 재우면 되겠다. 얘들아, 너희도 엄마가 일하는 병원에서 지내는 게 더 좋지? 동서가 하도 월급을 안 주길래 나 그냥 앞으로 여기서 살려고. 생활비도 모자라 죽겠는데 병원에 에어컨도 빵빵하고 소파도 푹신하니 지내기가 딱 좋지 뭐야. 그냥 이참에 집도 확 팔아버리고 여기에 눌러 앉을까 봐. 형님, 진짜 저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 미치긴 누가 미쳐. 얼굴에 철판 깔고 뻔뻔하게 나오는 동서보단 쌍둥이를 3달이나 봐주고 땡전 한 푼 못 받은 내가 미치지. 안 그래요? 거봐, 여기 간호사분도 고개 끄덕이시잖아. 아휴, 동서가 병원 내에선 평판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하긴 지애들 키우는 비용도 안 주는 책임감 없는 엄마가 직장에서라고 일을 퍽이나 잘하겠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봐요, 김 간호사. 왜 웃고 그래요? 설마 우리 형님 말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웃어? 어머머, 간호사한테 저 갑질하는 것 좀 봐.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성깔 장난 아니다. 설마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아유, 이거 뭐 무서워서 동서한테 관리 받겠어? 형님, 제발 부탁드려요. 형님 때문에 병원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네? 알았어. 그럼 오늘은 돌아가지 뭐. 그럼 내일 또 보자. 형님, 내일 또 오시게요? 안 돼요. 제발 좀 오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저는 동서를 잔뜩 약올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동서한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형님, 제가 그 돈 드릴게요. 그 돈 드린다고 약속할 테니까 제발 내일부턴 저희 병원에 오지 마세요. 하지만 여태까지 절 속인 동서의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저는 끝까지 철저히 받아내겠다는 심산으로 동서에게 파일 하나를 작성해서 보내버렸죠. 동선 그걸 보고 놀라선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하더군요. 형님, 이게 뭐예요? 주간 계획표라뇨. 모레는 저희 병원 방문, 금요일엔 병원 홈페이지에 민원 작성, 일요일엔 맘카페에 폭록을 작성. 이게 지금 뭐냐고요? 설마 이 계획표대로 하시려는 거예요? 당연하지. 동서가 그동안 날 얼마나 많이 속였는데 또 당할 수는 없잖아. 동서가 또 돈을 안 주면 내가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되지 않겠어? 왜? 내가 계획을 너무 널널하게 짰나? 그냥 하루에 확 2탕씩 띄워버릴까? 병원 민원글이랑 맘카페 글을 하루에 몇 개씩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이참에 하루 종일 도배해버릴까 봐. 형님,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봐주긴 뭘 봐줘? 월급부터 주고 얘기해. 저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분한 마음에 냉수만 벌컥벌컥 들이켰죠. 그런데 때마침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시죠? 형수님 덕에 저희 애들이 별탈 없이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애 셋을 동시에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 그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이 챙겨드릴게요. 아무튼 형수님, 벌써 3달이나 고생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보아하니 시동생은 이 사태를 전혀 모르는 것 같더군요. 저는 시동생에게 확 다 말해버릴까 하다가 괜히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는 것 같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까지 속이면서 이런 짓을 한 동서에게 홍군형을 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집에서 애들을 보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서가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동서는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더라고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 형님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요, 병원에서 소란스럽게 한다고 원장님한테 불려가서 몇 번이나 혼났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병원에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는데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 저 잘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는 무슨 용서? 내가 말했지? 월급부터 주고 얘기하라고. 드릴게요. 드린다고 했잖아요. 대신 이틀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돈이 어디 묶여있는 바람에 바로 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병원에 찾아오지 좀 마세요. 저 형님이 병원 문 앞에 나타날 때마다 저승사자 만난 것처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크서클 좀 보세요. 어젯밤에도 또 형님이 저희 병원에 오실까봐 저 잠도 한숨 못 잤다고요. 다크서클이고 뭐고 내가 알 필요 없고 이틀? 내가 동설 뭘 믿고 이틀을 더 기다려줘? 제발 믿어주세요. 진짜예요. 형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 이틀 안에 그 돈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랑 별도로 각서도 쓰고 앞으로 하루에 한 장씩 반성문 써서 나한테 제출해. 알겠어? 네? 각서랑 반성문이요? 형님, 저 반성문 같은 거 쓸 줄 몰라요.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없고 모범생으로만 자라서 반성문 같은 건 한 번도 안 써봤단 말이에요. 모범생은 개뿔. 지금 동서 인생을 봐. 거짓말로 날 속이고 부려먹으면 산 게 모범생이야? 사기꾼 아니고? 그래서 뭐 싫어? 싫으면 말고. 아참, 서방님은 동서가 나한테 월급 꼬박꼬박 주는 줄 알고 있더라. 그냥 이참에 서방님한테 얘기해서 돈 받아버릴까?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형님. 저 그거 남편이 알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각서랑 반성문 쓸게요. 쓸 테니까 제발 저희 남편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주저앉아 울고 있는 동서에게 종이랑 펜을 가져와 던졌습니다. 자, 각서 뭐라고 써야 되는지 알려줄 테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써. 첫째, 거짓말 하지 않는다. 둘째, 다른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동선의 병원 식구들도 다 포함이야. 알겠어? 네, 알겠어요. 이거 반성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네. 따라 읽으면서 써야지. 자, 얼른 따라해. 첫째, 뭐라고?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둘째, 다른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 그럼 셋째, 항상 말을 예쁘게 한다. 넷째, 이 모든 사항 중 단 한 가지라도 어길 시 반성문 100장을 쓴다. 형님, 반성문 100장은 너무 심하잖아요. 한 장도 힘든데 어떻게 100장을 써요? 안 어기면 되잖아. 왜? 벌써부터 어길 생각인가 보지?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형님, 제가 진짜 반성할게요. 반성문도 매일 한 장씩 꼬박꼬박 쓰고 형님 월급도 꼭 보내드린다고 약속할게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동서는 집에 돌아갔고 정말로 다음날 반성문을 써서 보내왔더라고요. 자기가 왜 저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구구절절 써놓은 내용을 읽어보니 가관도 아니었어요. 동서가 자기 월급을 몽땅 다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그게 최근 오를 낌새를 보이니 팔기 아까워서 제 월급을 안 줬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그런 돈 욕심 때문에 저한테 피해주는 행동은 안 하겠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써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서는 정말로 제 석 달치 월급 990만 원을 입금하더군요. 설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입금을 안 하면 그건 정말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동서는 사람 자격은 잃지 않았네요. 그렇게 동서가 반성문을 보내온 지도 벌써 열흘이 되었어요. 그런데 동서도 본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걸까요? 비록 저에게 한 짓은 정말 못됐지만 동서가 매일 보내오는 반성문을 읽어보니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를 밖에서 따로 만나
같이 술 한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서, 이제 반성문 그만 보내도 돼. 동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거 알았으니까 이젠 그 마음 변치 말고 애들한테 제발 모범이 되는 엄마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뭐 동서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랬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조카들이 엄마를 보고 좋은 점을 잘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서로 쌓였던 앙금은 풀고 잘 지내보자고. 가족끼리 화목한 게 제일 좋은 거잖아.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저요, 반성문 쓰면서 제가 얼마나 형님한테 못된 짓을 했는지 정말 뼛속까지 깨달았어요. 저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사랑만 받고 자랐고 혼나본 적도 없이 컸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고부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더라고요. 사회적 위치보단 사람 사이의 존중이 더 중요한 거였는데 제가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형님, 저 이제 진짜 형님한테 잘할게요. 다신 형님한테 못되게 구는 짓 안 한다고 약속할게요. 형님, 진짜 죄송하고 감사해요.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동서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후 저와 동서는 예전과는 달리 서로 끈끈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이제는 쉬는 날에 애들을 데리고 같이 외식도 하고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쌍둥이를 봐주는 월급도 꼬박꼬박 받고 있고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애들의 돌잔치가 되었어요. 제 딸과 조카들의 생일이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 돌잔치를 같이 치르기도 했죠. 제 딸이 먼저 돌잡이를 하고 나서 쌍둥이가 돌잡이를 시작했어요. 어른들이 막 연필 잡아라, 돈 잡아라 이러고 있는데 글쎄 쌍둥이가 잡으라는 물건은 안 잡고 두 팔을 벌려 저한테 안아달라고 하지 뭐예요? 엄마도 아니고 큰엄마인 저한테 안아달라고 하다니 돌잔치 온 가족들도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빵 터지고 말았죠. 그런데 동서가 황당해하면서 입을 삐죽 내밀더라고요. 에이, 좀 서운하네. 형님, 이러다가 애들이 저 말고 형님한테 엄마라고 부르면 어떡하죠? 저 앞으로 애들한테 더 잘해줘야겠어요. 이러다가 엄마 자리 뺏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저와 동서는 사이 좋은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엔 애들 봐준 지 1년이 됐다고 보너스도 좀 챙겨주더라고요. 아참, 그리고 그 사이에 좋은 소식이 또 있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약속이 있다고 나갔다 들어오더니 3천만 원이 찍힌 통장과 명품 유모차를 떡하니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이게 다 뭐야? 아니, 몇 년 전에 내가 돈 빌려드렸던 태성 형님 있잖아. 최근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 나한테 이 돈을 주더라고. 그때 빌려준 돈은 2천만 원이었잖아. 그런데 웬 3천만 원? 게다가 유모차는 또 뭐고? 형님이 원래 받은 만큼 베푸는 분이시거든. 내가 예전부터 말했지,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1,000만 원은 감사의 표시로 주는 거래. 나도 안 받겠다고 막 거절했는데 예전에 알고 있던 내 계좌로 그냥 입금해버리더라. 아, 그리고 이건 형님이 우리 사랑의 출산 선물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면서 사준 거야. 너무 비싸 보이길래 집에 오는 길에 검색해보니까 뭔 유모차가 300만 원이나 하더라고. 아유, 아기용품 이렇게 비싼 거 필요 없는데 형님도 참 통이 크시다니까. 솔직히 남편이 그 형님에게 돈을 빌려줬을 땐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오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다 남편이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좋은 일이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반가운 손님이 왔다 갔거든요. 그건 바로 남편이 몇 년 전 3천만 원을 빌려준 친구였죠. 남편 친구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사서 저희 집에 찾아오더니 저희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더라고요. 광희야, 그리고 재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빌려주신 돈 덕분에 저희 아이 수술 2번이나 더 받고 무사히 회복될 수 있었어요. 아직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대로 잘 관리만 하면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학교도 다니고 할 수 있다네요.
저 정말 아이를 잃는 줄 알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수술은 시켜야 하는데 돈은 다 떨어졌고 대출도 더 이상 안 나와서 정말 절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광이랑 재수 씨 덕분에 이렇게 우리 아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제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재수 씨, 이거 받아주세요. 아직 형편이 안 돼서 이것밖에 못 갚지만 돈이 될 때마다 나머지 금액도 꼭 갚을게요. 남편 친구가 준 봉투엔 2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 치료비 때문에 생활에 쪼들린다고 들었는데 이런 돈은 또 어떻게 마련해서 주는 건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첫째 아이를 잃어본 입장이라 그런지 남편 친구가 울면서 아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왜 없는 형편에서도 남편이 돈을 빌려줬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괜찮아요. 그 돈 꼭 안 갚으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사랑의 아빠가 그 돈 빌려줬을 때부터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원래 친구 사이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잖아요. 그래도 그 돈으로 아이가 수술도 잘 마치고 많이 나아졌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전 보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 생각은 하지 말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같은 부모로서 제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수 씨. 저 그래도 돈은 갚을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순 있겠지만 그래도 꼭 갚을 거라고요. 그리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용기를 얻고 가네요. 남편 친구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어요. 어쩌다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이 제 남편이 됐는지 확실히 제가 남편 복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건가 봐요. 그러고 보니 저도 착한 일 하나 한 게 있네요. 인간 말종 수준이었던 우리 동설 사람으로 만들어놨으니까요. 그래도 다 큰 성인한테 반성문을 쓰라고 한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동서한테 돈만 받고 연을 끊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면 반성문이라도 쓰게 해서 지금처럼 사이가 좋아진 게 잘한 선택이었던 걸까요? 저는 당연히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전 앞으로도 동서랑 잘 지내려고요. 애들도 커가면서 서로 점점 더 친해질 텐데 엄마들끼리도 사이가 좋으면 좋잖아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이야기를 줄여야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